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요약 이론 강의 마지막 시간이고요. 다음 달부터는 문제풀이로 강의를 합니다. 근데 문제풀이가 지금 공인중개사법만 안 나왔죠. 책이 아직. 제가 6월 달에 개정된 게 좀 있어요. 개정된 것까지 문제를 다 반영해가지고 출판사에 넘기다 보니까 조금 이게 늦어진데 다음 주 수요일 날 나올 겁니다. 아마 강의 하루 전에. 죄송하고요. 그 문제를 너무 의욕이 앞서서 너무 이 다른 출판사에서 나와 있는 거는 개정된 게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이미 책이 빨리 나왔기 때문에. 좀 늦게 나오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최근 개정된 6월달 개정된 것까지 다 반영을 했으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 모의고사가 이번에 보니까 좀 몇 개인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좀 어려웠죠. 공인중개사법이 5번 6번 보니까 몇 개인가 이런 게 있네요. 안 배운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점수는 잘 안 나오더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오히려 점수가 잘 나온 거는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교만해질 수 있고 오히려 수업도 안 들을 수도 있고 참을 수만 있다면 포기만 안 한다면 지금 점수 안 나오는 게 훨씬 더 나중에 실제 시험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지금 점수가 안 나오면 자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이럴 수 있으니까 문제인데 혹시 문제 중에서 안 배운 거 제가 전혀 말 안 하는 거 있나요? 혹시 모의고사 보신 거 중에 특별히 풀어보시고 싶은 거 없어요? 다 풀 수는 없지만 없어요? 저도 문제를 미리 보지는 못했어요. 지금 오늘 저도 처음 봤는데 거의 이게 정해져 있어요. 지금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 거기 40번 경매 뭐 이런 거는 다 나오는 파트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뭐가 틀리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좀 실제 시험보다는 어렵게 나왔어요. 몇 개인가 이런 게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일단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문제 모의고사 본 거 중에서 다시 말씀해 주시고요. 자, 오늘 공부해야 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인데 요약 이론이 마지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주에도 이론 좀 보고 문제 푸는 형태 그런 식으로 하고요. 이제 그 다음 주까지는 뭐 여러분들이 책이 없어서 예습도 못 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문제를 좀 풀어보십시오. 그 다음 주는 거의 한 30페이지 정도 나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한 50페이지 정도 나가니까 미리 여러분들이 문제를 그 문제 푸는 걸 처음에는 의욕이 앞서가지고 1번부터 끝까지 다 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지쳐가지고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힘들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고 오려고 하니까 그러면 한 2페이지에 한 문제 정도 풀다가 또 다 풀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한 페이지에 한 문제 정도 풀고 자꾸 빈칸을 메꿔가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모의고사가 1번부터 40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리면 힘드니까 1번 하나, 뭐 5번 하나, 예를 들면 10번, 15번 이러면 금세 진도가 나가잖아요. 그리고 다시 또 시간 남으면 앞에 와서 안 푸른 거 한번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사람마다 취향이 다 다르니까 뭐 알아서 공부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저는 좀 인내심이 부족해가지고 막 처음부터 앉아서 끝까지 다 하는 거 이거 쉽지 않더라고요. 자, 지난주 공부한 내용이 전자계약인데 전자계약은 중개거래만 가능하고 거래 당사자 직거래는 전자계약서 작성이 불가능합니다.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따로 종이계약서, 종이확인설명서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 없고 부동산 거래 신고, 해제 신고, 주택임대차 신고 따로 할 필요 없고 확정일자도 동주민센터에 받으러 갈 필요 없습니다.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그래서 매수인에게, 임차인에게 특히 유리하죠. 경제적이기 때문에 대출 금리를 일단 할인해 줍니다. 0.2%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매수인 임차인 입장이라면 미리 중개업소에 전화해서 전자계약서 작성 가능합니까? 물어보고 가능하면 가겠습니다 하면 다 가능하다고 해요. 어떻게 해서는 작성한다고 해요. 근데 이미 가가지고 계약금까지 가계약금 입금해놓고 전자계약서 합시다 하면 우리 중개사무소에서는 안 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귀찮아 하더라고요. 개업공개사님들이 실제 귀찮은 게 아닌데 해보면
자,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잔금일로부터 60일입니다. 이게 암기 프린터 38번에 있는데 이 암기 프린터를 말하는 것도 조심스러워 너무 헷갈린다고 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 헷갈려도 이거 고통받아도 계속 보기는 봐야 돼요. 37번에 있네. 60번 37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죠. 37번에 동그라미 2번 잔금일로부터 60일 그 37번에 3번에 보면 취득세도 잔금일로부터 60일입니다. 반대급부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자, 그 다음에 계약서 금인받는 것 금인은 검사하고 도장받는 건데 교환계약 승여계약은 금인을 받고 매매계약은 실거래가격 신고하고 신고 필증을 받으면 금인받은 것으로 보니까 매매계약은 금인 안 받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명신탁 약정은 무효고요. 그러나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배우자, 종중, 종교단체는 특별히 예외가 인정된다. 즉 원래 명신탁 약정 무효인데 배우자 간에는 유효하다. 조세포탈 목적이 없다면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최단기 존속기간 2년 계약갱신 요건은 1회에 하나에 행사할 수 있고 대항력은 이사하고 재입신고하면 된다. 우선 면제 받으려면 대항력에다가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된다. 자, 오늘 해야 될 내용이 시험에 최소 3문제 출제됩니다. 이 3문제면 굉장히 큰 거죠. 거의 실제 시험에 가면 한두 문제로 당락이 결정됩니다. 떨어지는 분들도 55점은 받고요. 합격하신 분도 거의 65점 이하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가 소중하다. 상가 최단기 존속기간 1년이다. 주택은 2년이다. 농지는 3년이다. 민법은 최단기 최장기 없다. 민법 전세권은 건물 최단기 1년 최장기 10년입니다. 민법 지상권은 최장기는 없고 민법 지상권 최단기는 경관 건물 30년, 목조 건물 15년, 공작물 5년입니다. 계약갱신 요건은 상가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고요. 주택의 경우 1회에 하나여 1회 한 번에 하나여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죠. 차이점 주택하고 상가 차이 나는 거 민법에도 반드시 나오니까요. 이거는 중개실무에도 반드시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대항력은 주택은 이사하고 재입신고인데 상가는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 신청한 다음 날 대항력이 생깁니다. 농지는 시구 읍면장 확인받고 인도받으면 다음 날 대항력이 생깁니다. 우선 면제 받으려면 확정일자 받아야 되고요. 권리금 보호기회는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기간 종료 시까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3개의 차임액을 연체했을 때 해지할 수 있다. 주택은 2개의 차임액을 연체했을 때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증금 환산보증금이 서울에서 9억, 과밀억제권역 6억 9천, 광역시 5억 4천, 기타 지역 3억 7천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매수보증금은 최저 매각가격의 10%입니다.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최저 매각 가격. 암기 프린터 56번 맨 밑에 10분의 1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56번에 맨 밑에 10분의 1에 동그라미 1번에 있죠. 이게 시험에 빅데이터에 의하면 가장 많이 출제됐습니다. 대금 납부 기한까지 대금 납부하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대금 납부 기일이 아니라 기한입니다. 뭐 옛날에는 29일 날 돈 내는 날이면 딱 하루만 돈 낼 수 있었는데 지금은 29일까지 돈 내면 됩니다. 28일 날 돈 있으면 내면 소유권 취득합니다. 민법 187조가 적용되어서 등기 없이도 소유권 취득하고요. 그 다음에
경매도 농지취득자격증명 받아야 됩니다. 판결, 화해조서 전부 농지취득자격증명 받아야 됩니다. 안 받는 거는 뭐 공법에 열거되어 있죠. 상속이라든지 분할, 합병, 시효취득 이런 거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안 받아도 됩니다. 전용 협의를 완료한 경우도 안 받죠. 전용 허가받거나 전용 신고한 경우도 농지취득자격증명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은 부칙개공은 안 되고 공인중개사인개업공개사나 법인인개업공개사만 가능합니다. 이 매수신청 대리하려면 법원에 등록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부동산 매수신청 대리만 법원에 등록을 해야 되고요.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입찰 대리하려면 법원에 등록 안 해도 됩니다. 보정설정 금액은 똑같습니다. 우리 중개업 할 때도 4억 이상, 법인은 개인 2억 이상인데 매수신청 대리하려면 역시 마찬가지로 추가로 법인은 4억 이상, 개인은 2억 이상 가입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을 미리 받아야 됩니다. 등록하기 전에 미리 받아야 되고요. 법원에 개업공개사가 직접 출석해야 되고 법인인 경우 대표자가 출석해야 됩니다. 따라서 소공이나 임원은 출석할 수 없기 때문에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오직 법인인 경우 대표자만 받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업무정지되면 출입문에 써붙이라는 말이 없지만 매수신청 대리는 써붙여야 됩니다. 암기 프린터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에 그 15번 밑에 보면 동그라미 2번 밑에 15번 밑에 또 동그라미 2번 있죠. 매수신청 대리 업무정지사실 출입문에 표시 해놓고 슬래시하고 그 다음에 업무정지사실 출입문 표시 업무 X 이렇게 해놓은 거 이건 좀 설명을 들어야 이해할 수 있고 뭐 이것만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즉 중개사무소 그냥 매수신청 대리 안 하고 중개업만 하다가 업무정지당하면 출입문에 써붙일 필요 없고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했는데 매수신청 대리 업무정지당하면 출입문에 써붙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표시해야 된다. 시험에 출제됐던 내용이고요. 자, 상가 건물임대차 보호법 적용 범위입니다.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어린이집, 노인주간보호센터,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요즘은 노치원이라고 하더라고. 유치원처럼. 노치원에 안 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매형이 81살인데 돌아가시는데 이 노치원 가라고 하니까 안 가려고 맨날 집에서 혼자 있다가 화장실에서 이게 뇌졸중이 있는데 쓰러져 가지고 돌아가셨어요. 머리가 이게 잘못 땅에 받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노인주간보호센터 이런 거는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아닙니다. 고유번호증이 있어요. 어린이집도 보호 안 됩니다. 유치원 보호 안 됩니다. 공장도 보호 안 됩니다. 판매 영업 그 상업용 상가로 사용해야 됩니다. 공장 같은 거 제조 공장 이런 것도 상가금 창고 이런 거 적용 안 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 건물이어야 합니다. 주된 부분이 영업용이어야 되고요. 미등기 전세, 소위 채권적 전세도 당연히 적용되고요. 자연인, 법인 모두 적용되고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명백한 경우 적용 안 됩니다. 환상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 안 됩니다. 아까 말했죠. 서울에서 9억. 이 금액을 초과해도 적용 안 됩니다. 2천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3억 7천 초과하면 원칙은 적용 안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제가 임시 표준 대개 권해, 임시 표준 영덕 대개가 아니라 표준 대개를 먹으라고 권했다. 임시 표준 대개 권해 이렇게 암기하셔야 될 겁니다. 민법에도 나오고 이게 중개실무에도 나왔어요. 원칙적으로 적용 안 되는데 임시특례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아마 안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체한 차임은 코로나 때문에 월세를 연체했다 하더라도 3개의 차임액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3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6개월간 코로나 때문에 연체한 거
이제 이미 지나갔죠. 이건 2020년 9월 29일부터니까 지금 2023년이니까 그래서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안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표준계약서 이것도 2개 있는데 별로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이제 대학력 이거는 서울의 궁중족발 사건 유명했었어요. 대학력이 옛날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가 3억을 들여가지고 족발집 인테리어를 했는데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도 그냥 명의만 동생 이름으로 넘겨놓고 계속 그 형님이 장사를 하면서 형님이 관리하면서 주인 받겠다고 세입자 보고 나가라고 한 거예요. 그 세입자 입장에서는 3억 투자했는데 당장 나가라고 하니까 망치를 가지고 주인 머리를 때리려고 해서 살인미수죄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9억 초과하더라도 대항력이 인정된다는 말은 주인 바뀌어도 계속 세입자는 장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9억 초과해도 계약갱신 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 바뀌어도 이제 10년 동안 예를 들어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해서 계속 장사할 수 있다.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해 주는 것도 9억 초과해도 해줘야 된다. 3개의 차임액을 연체했을 때 해지하는 것도 9억 초과도 적용된다. 집합 제한 또는 집합 금지 명령을 3개월 이상 받아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인해서 사정 변경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해지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인은 보증금 내줘야 된다고요. 명동 상가가 60%가 공실이었답니다. 코로나 때 중국 사람들 안 오니까. 그래도 주인들은 보증금을 안 내주는 거예요. 거기서 월세 계속 까는 거예요. 이제 그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지금은 적용 안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은 집합 제한, 집합 금지 명령 자체가 없어졌고 또 지금은 아예 1급 감염병이 아니라 2급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1급 감염병이어야 합니다. 지금은 2급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요거는 없기는. 임시 표준 대게를 먹으라고 권했다. 이렇게 민법에도 이거는 출제됐으니까요. 자, 최단기 존속 기간입니다.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 농지는 원칙 3년, 예외 5년. 아까도 말했고요. 그 다음에 3개월 이상 집합 제한 또는 집합 금지 명령을 받아서 해지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한다. 임대차가 종료됐다 하더라도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는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안 나가도 된다고요. 보증금 안 돌려주면 계속 장사해도 된다. 계약기간 끝났다 하더라도 계속 장사를 하면 차임 상당히 부당이득은 반환해야 되죠. 공짜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돈은 내야 되고요. 법정갱신입니다. 상가는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입니다. 이 묵시적 갱신도 5개를 비교해야 되겠죠. 상가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5개월 동안 갱신거절을 통지를 해야 되고요. 주택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4개월 동안 갱신거절 통지를 해야 되고요. 농지의 경우 임대차 기간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해야 되죠. 그 다음에 민법 임대차의 경우에는 민법 임대차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도 임차인이 계속 사용 수익을 하고 있고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되죠. 그 다음 민법 전세권은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 안 하면 묵시적 갱신되죠. 5개 비교하라고요. 민법 전세권, 민법 임대차, 그 다음에 농지 임대차, 상가 임대차, 주택 임대차 5개를 비교해야 된다. 자,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 자동 연장되면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고 존속기간 1년입니다. 주택은 존속기간 2년입니다. 농지는 존속기간 3년, 최단기 존속기간은 보장돼야 되겠죠. 민법 임대차는 최단기가 없으니까 당연히 묵시적 갱신돼도 존속기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해지 통고할 수 있겠죠. 민법 임대차는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1개월,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6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하죠. 근데 주택이나 상가나 농지의 경우는 주인은 해지 중간에 나가라고 못 하잖아요. 세입자가 나가고 싶으면 해지 통고하면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죠.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하고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것은 안 된다. 주택 임대차의 경우에는 10년 초과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주택의 경우 9년 임대차 계약을 했다가 또 자동 연장되면 법정 갱신되면
이거는 조금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 요거는 좀 4번은 이 법정갱신이라는 요 단어하고는 조금 일치하지는 않네요.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 자동연장은 10년 초과해도 되죠. 100년이고 계속 장사할 수 있다고요. 아무 말 안 하면 주인이 아무 말 안 해가지고 자동연장되면 요거는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된 경우입니다.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된 거는 10년밖에 안 되고 최초 임대차 기간을 초과 포함해서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는 1회에 하나여 갱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은 9년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한 번 갱신 요구를 하면 2년이 더 연장된다고요. 근데 상가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9년 계약 체결했으면 갱신 요구를 한 번 더 하면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18년이 되기 때문에 10년 초과는 안 된다고요. 그 상가는 6년 계약 체결해도 갱신 요구 못해요. 그럼 10년 초과하잖아요. 5년 계약했으면 한 번 갱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앞에 법정갱신이라고 되어 있는 데는 좀 부합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요거는 갱신 요구했을 때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이야기고요. 아무 말 안 해가지고 자동 연장된 거는 100년도 가능하죠. 계속 가면 계속 1년씩 연장되는 거죠. 자동 연장되는 거는. 그래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굳이 먼저 갱신 요구할 필요 없죠. 가만히 있으면 자동 연장되니까 상가나 주택이나. 예? 어디 이거요? 요약지 몇 페이지예요? 예? 133? 그게 있는 거예요? 강의 노트 이거 요약지 말고 거기에는 최초 기간을 포함한 10년 초과 가능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이게 요 제목하고 요걸 법정갱신의 경우는 가능하죠. 법정갱신은 가능하고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하는 것은 10년 초과하는 게 불가능하고, 그래서 지금 요게 조금 약간 요 제목 법정갱신하고는 좀 안 맞는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오히려 그게 있는 게 맞겠네요. 법정갱신의 경우는 계속 연장되잖아요. 10년 초과해도 1년씩 자동 연장되니까 100년도 가능하죠. 근데 이게 갱신 요구에 의하여 갱신되는 거는 10년 초과할 수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는 거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있는 이 내용이 제목 법정갱신하고는 좀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법정갱신 자동 연장은 뭐 100년이고 1000년이고 아무 말 안 하면 계속 연장되는 거예요. 가능해요. 10년 초과도. 맞추지 않는다. 네, 강의 노트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자, 대항력 우선 변제입니다. 대항력 우선 변제. 대항력은 주택의 경우 인도받고 주민등록인데 전입신고인데 이거는 사업자 등록 신청입니다. 신청. 사업자 등록증 교부받은 날이 아니라 신청한 다음 날입니다. 교부는 일주일 안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교부하는 날짜가 다 달라요. 세무서마다. 그래서 공정할 수 없으니까 신청한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에 대항력이라는 것은 주인 바뀌어도 계속 세입자는 장사할 수 있다. 이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는 게 세입자를 보호하려고 이런 규정을 만들었다 보니까 최근에 전세 사기 이런 것들은 외려 이걸 악용한 거예요. 무자력자에게 돈 없는 사람한테 그냥 명의를 넘겨버린다고 오히려 돈 주고, 그래 보니까 못 내주잖아요. 보증금을. 재산이 하나도 없는 사람한테 명의를 다 넘겨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법을 바꾸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세입자 있는 상태에서 팔려고 하면 세입자한테 판다고 미리 알려주고 고지하도록, 그러면 팔면은 주인한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지금 전 주인한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 이런 걸 만들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실제로는 뭐
참 애매해요 그게. 그럼 주인 입장에서 뭐 말한다 하더라도 뭐 못 팔고 알려준다 해서 못 파는 건 아니고 이러니까 조금 하여튼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럼 주인이 꼭 뭐 내가 내 집 파는데 왜 세입자 동의를 받아야 되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선 면제입니다. 우선 면제는 대항력에다가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이 확정일자를 상가는 세무서장한테만 확정일자 받습니다. 근데 주택은 시험에 출제되는데 동주민센터, 공정인사무소, 등기소, 등기과에서 받을 수 있죠. 근데 상가의 경우는 세무서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에게만 받을 수 있다. 어떤 분이 인터넷에 뭐 학원 강사들 세무조사 하는데 선생님도 조사 당하는 거 아닙니까? 묻던데 저는 돈 버는 게 없어서 세무조사 받을 것도 없어요. 그 스타 강사들 그 뭐 연봉 뭐 몇백억, 400억 받았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거기다 대고 정치권을 비판하고 이러니까 바로 세무조사 다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분들은 또 뭐 100억 이상 벌었다고 인터넷에 인증샷 그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그 라이브 방송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고요. 저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돈 버는 게 없는데 뭐 세무조사 해도 문제될 게 없어요. 저 같은 사람 또 하지도 않아요. 세무조사 돈이 뭐 소득이 많아야 하지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떼먹을 수가 없는 게 우리는 다 원천 징수를 하거든요. 제가 신고하는 게 아니라 세금 떼고 줘요. 월급 줄 때 아예. 그러면 뭐 할 것도 없어요. 걱정은 해주셔서 감사하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우선 면제는 어쨌든 후순위보다 전액을 우선 면제 받고요. 최우선 면제는 전액을 받는 게 아니라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일정 금액만 최우선 면제 받죠. 최우선 면제는 서울에서 6,500 이하인 경우 2,200만 원까지, 그 다음에 과밀역 채권 경우는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1,900만 원까지, 그 다음에 광역시는 3,800만 원 이하인 경우 1,300만 원까지. 뭐 이게 자꾸 제가 이런 말 막 계속 말을 하니까 헷갈린다. 당연히 이게 헷갈려요. 시험 볼 때 돼야 정리가 되지. 지금 안 헷갈리고 지금 다 알아버리면 오히려 그게 독이 돼요. 고통받아도 저는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꾸 막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니까 헷갈려 죽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자꾸 들어야 돼요. 이게 언어라는 게 반복해야만, 애가 말 배우려면은 계속 뭐 우물우물 막 말처럼 하다가 나중에 결국 한 1년 해야 말을 배우잖아요. 태어나면. 그 마찬가지 우리도 한 1년 정도 공부해야 이제 다 정리가 되는 거지. 지금 뭐 헷갈려 죽겠다. 그 당연한 거예요.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마시라고요. 지금 헷갈리고 점수 안 나오더라도. 자, 승계되는 건데 금융기관 등은 보증금 만한 채권 양수시 우선 면제권을 승계한다. 이거는 박근혜 정부 때 생긴 건데요. 그때 옛날에 약간 빚내서 집 사라 이런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그 집 내서 빚내서 전세 들어가라. 근데 전세 들어가는데 금리를 낮게 하려면은 금융기관이 이 우선 면제권을 승계하게 된다고. 양수했을 때는 그 돈 안 갚으면 전세자금 대출 안 받으면 금융기관이 우선 면제 받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입자가 받아갈 금액을. 그럼으로써 이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금융기관 등은 임차인을 대위해서 임대차 계약 해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금융기관 등은 임차인을 대위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은 가능하다. 임차권 유서를 그냥 나가버리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최우선 면제입니다. 최우선 면제.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죠. 최우선 면제. 이거 서울만 암기하면 안 됩니까? 이런 거 질문하신 분도 많은데 시험에는 다 나왔었어요. 나오기는. 근데 꼭 하기 싫으면 서울만 하고, 제가 그랬잖아요. 또 다음 달에 하나 더 하고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막 다 하려고 하면 힘들 수 있으니까 하나라도 암기를 하는 게 좋기는 하겠죠. 근데 기출 문제도 나오고 모의고사에도 나왔는데, 그러면 서울에서 보증금 500에 월세를 60만 원이면 월세 곱하기 100을 하면 이게 환산보증금입니다. 자, 서울에서 6,500 상가입니다. 서울에 보증금이 500만 원, 월세가
60만 원 월세. 이런 경우에 최우선 면제 얼마 받냐고요? 최우선 면제. 시험에 최라는 말은 법조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면제, 소액 임차인 우선 면제 이렇게 나오면 그게 최우선 면제입니다. 최라는 말은 법조문에는 없습니다. 최우선 면제 얼마 받냐고요? 500, 2200, 6500, 0, 한 푼도 못 받는다. 답은 답 얼마냐고? 답은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보증금, 요거는 보증금 범위 내에 쓰고요. 기준이 되는 거는 환산보증금입니다. 요 6,500 계산할 때는 월세까지 포함한 거고요. 실제 받는 거는 내가 500만 원밖에 안 넣어놨는데 2,200 받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가 내놓은 돈보다 더 많이 받는 거는. 예, 그래서 500이 답입니다. 이런 거 시험에 출제됐다고요. 그 당시 답이 500은 아니었지만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2,000은 기타 지역에 해당되죠. 기타 지역. 주택의 경우 2,000은 여기 오히려 광역시에 해당되는데 주택의 경우는 2,000, 평택 이런 데가, 상가는 지금 광주보다 2,000이 더 시세가 싼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게 이 지역이 딱 안 맞을 수 있어요. 시세하고. 왜냐하면 이 지역을 수도권, 과밀억제권 이런 거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 시세를 정확하게 반영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상가든 주택이든 최우선 면제는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면제 받는다. 2분의 1 범위 내에서. 만약에 그러면 2,200만 원짜리 가게가 10개가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2억 2천만 원입니다. 최우선 면제 받을 금액이. 근데 극단적으로 그 상가가 경매에 2억 2천에 넘어갔다면 최우선 면제 다 해주고 나면 남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2분의 1만 떼준다고요. 왜냐하면 다른 담보물권자도 배당을 조금은 받아야 되니까. 2분의 1, 낙찰가 2분의 1이라는 이야기. 낙찰가 2분의 1. 물론 사법고시에 나온,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안 했는데, 이때 2분의 1이란 경매 집행비용 등을 뺀 나머지 순수하게 배당해 줄 수 있는 금액의 2분의 1이라고 해석은 하고 있습니다. 경매 집행비용 같은 거 빼고. 자, 그 다음에 임대차위원회하고 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주택의 경우에는 9명 이상 15명 이하인데 상가는 10명 이상 15명 이하입니다. 법무부에 둔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부에 둘 수 있다. 협회 공제운영위원회는 협회에 둔다. 임대차위원회는 법무부에 둔다.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차관입니다. 호선하는 게 아닙니다. 임기는 2년이고 1회에 하나여 연임할 수 있다. 연속해서 하는 거는, 연속해서 하는 게 연임이죠. 그 다음에 분쟁조정위원회는 법률구조공단 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 지사 또는 사무소에 둔다. 시도에는 둘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5명 이상 30명 이하이다. 위원장은 호선, 호선이라는 말은 상호간에 선출한다.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 임기는 3년입니다. 연임 제한 없습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남은 임기입니다. 그 다음에 60일 이내에 조정을 완료해야 됩니다. 조정 신청이 되면 단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근데 이렇게 다 해놓고 14일 이내에 수락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 조정을 수락한 걸로 보는 게 아니라 거부하는 걸로 봅니다. 가만히 있으면. 구두도 아니고 서면으로 문서로 수락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현업에 나가서도 물어보려면 이게 분쟁조정위원회에 물어보는 게 그래도 비교적 정확하더라고요. 법률구조공단에 전화하면 분쟁조정위원들이 전화받아요. 자, 그 다음에 권리금 회수 귀해 보장입니다. 자, 맨 위에 나와 있는데 권리금 회수 귀해는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기간 종료 시까지입니다. 6개월 전부터 계약 기간 끝날 때까지 현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 데려와서 주인한테, 이 새로운 세입자한테 제가 기존 세입자가 권리금 받아가겠습니다. 건물주께서는 이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해 주십시오 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상가를 분양받아가지고 처음으로 세입자를 구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다 비어있는 거. 거기에서 바닥 권리금을 주인이 받으면 된다, 안 된다? 법조문에는 주인이 받아도 된다, 받으면 안 된다 규정 없습니다. 그런 거 못 보죠? 못 본 것 같죠? 법조문에? 네, 법조문 없는데 받아도 됩니다. 특별히 받으면 안 된다는 규정 없기 때문에 받아도 돼요. 계약 자유원칙에 의해서 받아도 된다고요. 왜냐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걸 잘 모르고 보통 그 건물주들이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당에서 있었던 실제 판례가 있어요. 감자탕집인데 3천만 원 권리금을 받는데 처음 바닥 권리금에 아무도 장사한 적이 없어요. 근데 주인이 직접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아들을 세입자로 내세워서 아들 통장으로 받은 거예요. 아들이 지금 세입자다 해가지고 아들 통장으로 받았는데 감자탕집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한테 3천만 원 권리금 내달라 하니까 못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사기죄로 고소했어요. 아들이 세입자도 아닌데 속여가지고 기망행위를 해서 세입자라고 해서 아들 통장으로 돈 받았다, 사기다 완전히 이렇게 했는데 기소됐어요. 그 판결 결과는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기소됐다는 거는 검사가 죄가 될 만하다고 생각하니까 기소를 하는 거거든요. 죄가 안 되면 재판에 안 넘기죠, 검사들이. 그러니까 주인 통장으로 받았으면 문제될 게 없어요. 주인이 받았다고 해서 주인이 권리금 내줄 필요는 없죠. 2년 계약했으면 2년까지 정상적으로 사용했다면 내줄 필요 없고요. 단 주인 사정으로 2년치 권리금을 받아놓고 예를 들면 1년 만에 나가라고 하려면 주인 사정으로 나가려면 잔존기간에 대한 권리금 상당액은 내줘야 된다는 게 판례예요. 주인이. 그 주인은 직접 권리금 내줄 필요는 없고요. 계약기간 동안 다 썼으면 주인이 받았다 하더라도 단 이게 뭐냐면 새로운 세입자한테 현 세입자가 권리금 받아가는 거 마저 금지해서는 아니 된다 의미입니다. 권리금 회수계를 방해하면 안 된다. 근데 이게 2015년도에 도입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법이 도입되기 전보다 권리금을 받아 나가는 가능성이 훨씬 더 적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외가 너무 많아요. 예외를 보면은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새로운 세입자 데려왔는데 지금 옷 입은 거 보니까 월세 안 낼 것 같다. 다른 세입자 데려와 봐라. 이러면 현 세입자가 아닙니다. 월세 충분히 낼 능력 됩니다. 입증해야 된다고요. 그럼 소송해야 되죠. 그냥 그러다 보면 6개월 끝나버린다고요. 이게 참 얼굴 한번 보고 돈이 있을 것 같은지 없을 것 같은지 알기 어려워요. 여자분들은 돈 많으면 옷 좋은 거 입는지 몰라도 남자들은 오히려 돈 많은데 옷 좋은 거 안 입는 분도 많더라고요. 수용돼가지고 뭐 보상금 300억밖에 못 받았다고 하는데 고무신 신고 다니는 사람도 봤어요, 제가. 그런데 한 번 얼굴 보고 자력이 없다, 경제적 능력이 없다, 어떻게 판단하냐고요? 그 다음에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다. 저 사람 뭐 다 부술 것 같다. 세입자 들어오면 새로운 세입자, 주인이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참 이게 애매하다고요, 판단하기가. 우려, 지금이 당장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 세입자 지금 들어오면은 건물 다 부수고 막 수도도 파손하고 그럴 것 같다. 다른 사람 데려와 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1년 6개월 이상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요거는 이것도 법조문에 명확하게 세입자가 그러는 건지 현 세입자가 사용 안 한 건지 주인이 세입자 내보내고 1년 6개월 사용 안 한 것을 의미하는지 규정 없어요. 그냥 1년 6개월이. 그래서 법무부에 제가 만든 법을 이걸 위반한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그냥 기존 세입자가 1년 6개월 사용 안 한 거나 또는 주인이 세입자 내보내고 앞으로 1년 6개월 이상 사용 안 하는 거 둘 다 되는 걸로 생각하고 만들었다 이러더라고요. 법조문에는 기존 세입자가 사용 안 한 경우인지 주인이 내보내고 사용 안 하는 것을 말하는지 명확하게 규정이 없다고요.
둘 다 그래서 해당된다고요. 근데 민법 선생님들 어디 다른 데 강의하는 거 제가 들어보니까 뭐 기존 세입자가 사용 안 하는 경우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요. 주인이 내보내고 사용 안 하는 경우 이렇게 것도 있던데 둘 다라고 어쨌든 저는 해석하겠습니다. 법에는 명확하게 규정이 없다. 그리고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데요. 1년 6개월. 그 이 꼴 저 꼴 보기 싫다. 나 이제 앞으로 1년 6개월은 세 안 주겠다. 그냥 내 개인 사무소로 쓰겠다 하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 안 해줘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권리금이 매덕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월세 1년 6개월 받는 것보다 권리금이 더 크면 주인들은 세입자가 권리금 받아 나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보증금보다 권리금이 더 커져버리면 나중에 세입자 구하기가 힘들어지잖아요. 자꾸. 그 판례가 이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고 소송을 했어요. 소송하는 순간 소송 대법원까지 가니까 1년 6개월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임대인 측 변호사가 뭐라고 했냐면 이제 바로 1년 6개월 동안 장사 못 했잖아. 그러니까 권리금 회수 기회 이제 보장해 줄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대법원 판례는 그건 안 된다. 애초부터 앞으로 1년 6개월 사용 안 하겠다 말을 했어야지. 소송하다 보니까 세입자 못 구해가지고 1년 6개월 지나서 아직도 세입자를 구하지 아니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이런 일은 없을 텐데 세입자가 나간다 하니까 새로운 세입자 구해온다고 하니까 주인이 그럼 내가 구해줄게 하고 자기가 구해가지고 그 사람이 기존 세입자 하고 있는 사람한테 권리금을 줬다면 세입자가 내가 데려온 사람하고 안 하고 왜 주인 네가 데려온 사람하고 계약을 했냐 하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손해배상인데요. 3년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 임대차 기간 끝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규 임차인의 권리금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려는 권리금 액수와 임대차 종료 당시 기존 세입자 권리금 평가,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 중 낮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낮은 금액입니다. 지난주에 주택임대차 주인이 직접 산다고 해서 주인 해놓고 주인이 직접 안 살고 다른 데 세놓으면 손해배상 해야 된다 했죠. 그때는 큰 금액, 높은 금액, 셋 중에서 큰 금액이었죠. 낮은 금액입니다. 여기는 초과할 수 없다. 표준 권리금 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과 협의를 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표준 권리금 계약서는 주가 국토부 장관이고요.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 계약서는 주가 법무부 장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외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 안 해줘도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준대규모 점포, 대규모 점포, 전통시장 X. 전통시장 X 이 말은 전통시장은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된다 안 된다? 된다는 이야기죠.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이 안 되는 거에서 제외되는 거에서 또 제외되니까 보장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통시장은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 백화점 할인 매장 이런 겁니다. 뭐 3천 면적 규모가 3,000제곱미터 이런 거 있는데 그 면적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이런 것들은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안 되고요. 백화점도 임대사업이잖아요. 백화점 그 매장이 위치가 수시로 바뀌거든요. 한 달에 2번씩 바뀌거든요. 국공유재산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마 지하상가가 가장 많이 있는 데가 인천이죠. 인천 부평 지하상가 뭐 많아요. 인천은 여러 군데 굉장히 인천이 많은 것 같아요. 대구 바늘땅 지하상가, 뭐 부산 남포동 서면 지하상가 이런 거 있는데 이런 지하상가는 도로 밑에 있기 때문에 개인 땅 아니잖아요. 그 개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안 된다. 주로 공유재산일 겁니다. 아마 지자체 재산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에 해당되는 거 몇 가지가 있어요. 8가지가 있죠. 8가지.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 암기 프린트 54번. 54번에 보면 8가지가 있습니다. 54번 한번 펴보세요. 54번에 8개, 그 1번에 보면 임차인이 3개의 차임에게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 8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면 권리금 해수기에 보장 안 해줘도 된다. 그 권리금 해수기에 보장해 줘야 된다 이렇게 해놓고는 예외를 너무나 많이 줬다고요. 그래서 많은 그 인터넷에 질문하는 걸 보면 이게 뭐 세입자한테만 유리하고 주인한테는 안 좋은 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던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행법에서도 주인에게 더 유리해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리하다고, 보증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정액 청구든 감액 청구든 다 할 수 있는데 보통은 보면 정액 5% 올린다고 하면 세입자들 다 응하죠. 근데 5% 깎아달라고 하면 주인이 안 응하잖아요. 대부분. 그 청액 청구든 감액 청구든 청구권이기 때문에 그건 무조건 주인이 올린다고 하면 무조건 올려줘야 될 의무 없고요. 세입자가 깎아달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법적으로는 깎아줄 의무는 없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거의 주인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요. 보증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주인은 안 올려주면 나중에 보증금에서 5% 올린 금액 다 까버리고 안 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세입자가 받아내려면 소송해서 받아내야 되죠. 그러니까 그냥 올려준다고요. 웬만하면. 근데 세입자가 깎아달라고 해서 주인 안 된다 해버리면 끝이에요. 그럼 세입자가 소송해가지고 감액 청구 소송해야 되는데 그 소송해가면서 그 집에서 장사하기 쉽지 않죠. 주인하고 그 현실적으로는. 그 다음에 전차인도 권리금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전차인은 세입자로부터 다시 세를 얻어서 장사하는 사람을 전차인이라고 하죠. 전차인은 권리금 해수기에 보장 안 된다. 자, 정감 청구인데 정액 청구는 한 번 올리고 나면 1년 안에는 못 올리고요.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감액은 상한선도 없고 횟수 제한도 없습니다. 감액 청구는 1년에 10번도 할 수 있고 20% 깎아달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액 청구, 감액 청구 모두 다 청구권이고 형성권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거기에 응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했죠. 그래 상대방은. 자, 그 다음에 감염병으로 인해서 감액 후 정액은 5% 미적용이다. 한참 그 코로나 때 그 착한 임대인 운동 많이 했잖아요. 월세 100만 원 받다가 코로나 장사 안 되니까 50만 원으로 깎아줬다고요. 지금 이제 엔데믹이 돼가지고 지금은 거의 영업이 정상화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100만 원 또 올리려고 하니까 세입자가 50만 원 깎아줬으니까 이 깎은 데서 5%밖에 못 올려주겠다. 1년에 이건 안 된다고요. 원상복구 시키는 거는 언제든지 100만 원 갈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월차임 전환율,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거는 연 12% 또는 기준금리 4.5배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낮은 비율, 상가는 1할 또는 기준금리 더하기 2% 중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다음에 3개의 차임액을 연체했을 때 해지할 수 있고요. 집합 제한을 3개월 이상 받아서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폐업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3번 법무부 장관은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여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예.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장관, 표준권리금 계약서는 국토부 장관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경공매 보도록 하겠습니다.